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일본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제가 지금 바로 대주제를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후분양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 자, 사실 원래 우리가 이 후분양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했어요. 간략하게. 네, 그 당시 이제 후분양제 자체가 초점이 아니었고 뭐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이유를 최 평님께서 그 법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난 2016년 12월 작년 말에 네. 이 정동영 의원이 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장이 80%에 도달한 이후 건설사가 입주민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올 2017년 2월 달에 네. 같은 달 윤영일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똑같이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분양제의 의도적인 부실공사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건설사의 부도 위험 등을 왜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되냐. 네.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법안 발의하고 끝나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후분양제에 관련된 연구 용역에 착수했어요. 네. 이게 알려지고 나서 네. 야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논란이 일파만파라고 하는데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소비자의 권리나 품질 관리 등의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후분양제를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LH에서는 이미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입법 과정이랄지 이게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그런 게 좀 얘기가 민감하게 나오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것 제가 같아요. 오늘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오늘은 이제 그 후분양제와 선분양제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네. 여기서 좀 두 가지 메시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대선을 앞두고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 주장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한쪽 장점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메시지가 지금도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선분양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후분양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면 나는 무슨 선택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메시지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분양제는 사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나누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분양제를 약간 후진 국가에서 많이 주로 하는 라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더 하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네.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 후진국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돈이 없고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은 끌어올려야 되고 경제 성장은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선분양제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돈을 미리 모아서 모아서.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이렇게 돈을 만드는 거니까요. 좋은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77년에 음. 한창 이제 경제 부흥이 필요했을 때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덕분에 건설사들도 살아났고 네. 그리고 아파트 그때 주택 공급도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그렇죠. 됐었죠.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한 축일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좋았는데 이제 그 반대 이면의 폐해도 충분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1977년 이후로 우리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 규모와 우리들의 지금 위치에 하고 있는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이 네.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선분양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분양권 자체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예. 제일 큰 문제인 지금 것 뭐 제재를 많이 하고 또 감시를 많이 한다지만 네. 이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떴다방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투기적인 요소로 많이 비춰져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네. 옷을 하나 산달지 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내가 못 입어보고 산다는 게 가장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네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볼 때 인생에서 가장 차를 살 때요. 차를 살 때도 시승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디자인 보고 평 좋으니까 사시는 네네. 분들이 많고 더 큰 문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장 돈을 비싸. 많이 들이는 네. 집을 볼 때는 차 살 때는 시승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집을 살 때는 살아보진 않아요. 살아보진 않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모델 하우스만 보고 네.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비슷해요. 약간 그렇죠. 비슷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선분양제에서는 이런 맹점이 있다. 내가 몇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네, 리모델링 맞아요. 하나, 맞아요. 그다음에 계획 하나 보고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더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모델 하우스 갔을 때 이 집 별로다라고 느꼈던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오 이거 괜찮네. 최상의 조건을 네. 해놓잖아요. 정말 좋다 해서 딱 계약을 하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딱 왔는데 이제 우리 집이 완성이 돼서 들어갔는데 다르네? 전혀 다르네. 그렇죠. 그리고 물이 새네? 벽에 금이 갔네?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또 생각으로. 외부에다가 얘기도 못 해요.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그 김영로 앵커가 온라인 홈쇼핑 비교를 해주셨지만 환불이라도 되지. 네. 여기서 환불하려면 그럼요. 계약금을 혹은 중도금을 포기를 하고 세금은 다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막 금간 경우도 있고 네. 마감재가 달라지는 경우는 마감재가 굉장히 달라요. 많거든요. 네, 굉장히 예, 그리고 구조 변경이랄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게다가 하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분양을 한번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질을 높인다고 강마루라는 걸 깔았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나무를 깐 네네네. 거예요. 나무가 이제 검은색으로 변색이 됐는데 이게 보완이 안 돼요. 3년이 지나도 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선 분양을 해서 이미 집은 다 지었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 건설업체는 빠지고 관리업체가 들어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네. 제가 만약에 후분양제였다면은 이것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후분양제였다면 관리업체 측이나 건설업체 측에서 AS도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반대로 말하다 보면 건설업체가 지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완공이 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관리적 리스크를 네. 소비자가 100% 떠안는 구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왜 우리가 소비자가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며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모든 리스크를 분양 가격에 다 포함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어느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거품이 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네네.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소비자가 굳이 책임을 다 안아야 되나? 라는 것도 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변했다고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뭐 얘기들이 계속 많이 네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분양권을 사놓고 집값이 오르면 네. 좋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살 집이 더 가격이 올라갔으면 가치가, 기분이 네. 좋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요즘같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시장에서는 만약에 선분양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만약에 내가 이걸 투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가슴은 쓰리잖아요. 네. 몇 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슴 떨어지면. 쓰린 정도가 아니라 재산권 그렇죠. 네, 문제가 예, 되는 큰 거죠. 피해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 이게 현실과 네. 조금 괴리가 있는 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괴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제도가 1977년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되온 거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 보자는 시도들이 논의가 있었어요. 계속 있었지만 예. 사실 뭐 대외적인 여건들도 그랬고 뭐 국내의 반발도 반발도 그렇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도되지 못했었고요. 예, 그 그렇죠.
연역을 좀 정리를 하셨죠. 예, 제가 그 후분양제 도입 진행 경과라고 해서 네네.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는지 표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표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맨 처음 민간 택지 분양가 자율화라는 게 있어요. 네. 왜? 건설사들이 땅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이게 네. IMF 이후에 민간 택지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이것이 선분양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 분양가 전면 자율화가 99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이거는 이제 후분양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공정 80% 후에 분양이 됐는데 이게 2003년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에 연구 방안이 계속 있었는데 2004년까지 로드맵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006년 12월에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1년 유예가 됩니다. 왜? 이때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쭉 밀리다가 결국은 후분양제가 2008년 9월 달에 네. 폐기가 됩니다. 다음 표가 있는데 네. 폐기가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렇죠. 터지면서 미국발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네.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게 후분양제가 계속 폐기되는 상황에 있다가 네. 서울시에서 네. 좀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서 2012년도에 홍준화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까지 발의가 돼요. 근데 통과는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12월 정동영 그리고 2017년 그렇죠. 올해 2월 윤영일 의원 후분양제 법안 발의가 된 것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 맥락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선분양제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후분양제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그 선분양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혹시 저는 이제 제가 말을 해도 예, 되고요. 말씀하세요. 네네, 좀 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한꺼번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후분양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조삼모사격이다.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은행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분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입주 시기까지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메리트였어요. 시세 차익 네.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좋아한다. 우리는 항상 올랐었으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그리고 계속 올라갔죠. 분양권은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재산을 조금 더 이렇게 부리려는 분들도 네. 분명히 있었죠. 내가 이거를 투자든 아니면 진짜 살 목적으로 사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건설업체가 다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 건설업체가 있는 건데 민간 건설업체 측에서는 돈을 한꺼번에 다 마련을 해서 건설까지 완공까지 하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잘 나가는 건설업체, 대형 건설업체는 계속 나가는 거고 네. 민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빈입긴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네. 선분양제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사실 건설업이 한 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양극화되고 무너지다 보면 이게 전반적인 경제와 그리고 더 가면 소비 침체로까지 가요. 네, 사실 맞아요. 경제가 도미노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건설업체가 무너지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근로자분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금융도 주춤할 네,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김용민 앵커가 얘기했던 네네. 거 사실 전 뭘로 정리했냐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쟁점들이 있어요. 네네. 쟁점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선분양제의 문제점 해가지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하나하나 좀 이게 방금 얘기한 5가지 정도가 이거부터 한번 보죠. 선분양제의 네. 문제점입니다. 이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라서 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네. 후분양제 쟁점부터 제가 질문하면서 아,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그게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금융비용의 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해서 가격이 상승할까?
라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다시 한 네. 금융 비용의 증가로 네. 네. 이게 그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싸진다라는 거죠. 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죠, 예. 소비자. 네. 아 그러네. 소비자 소자가 빠졌네. 제 생각을 좀 먼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후분양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주택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주택 공급 업체들, 건설 업체들이 주택을 공급을 못하게 되고 결국 네.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선분양제에 대해서 분양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면 네. 주변의 시세, 네. 위치, 아. 공급자의 의지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네. 이제 리스크도 다 반영을 하는 그렇죠, 거고. 우리 소비자들은 솔직히 원가를 모릅니다. 아, 그렇죠. 원가 공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광고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네. 여자라서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과장성 광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도에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네.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 원가를 정밀 검증해서 1.70% 인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은평 뉴타운은 이거 후분양제거든요. 네네, 그렇죠. 분양가가 총 10.24% 인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쟁점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온 금융비용의 증가를 이 주택업체가 그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되면 중소업 건설업체들이 네. 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1977년에 이걸 도입한 이유도 아직 업체들이 다 중견 업체들이다 보니까 네. 유동성이나 자금 부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그 사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땅에 짓느냐.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자금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될 텐데 네. 그 돈을 빌릴 때는 또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예.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맞다고 이 생각합니다. 단지 규모라는 것도 가격에 크게 그렇죠. 좌우하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선분양제 지금 하에서 대형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어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견이 많아요. 오히려 선분양제 더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고 네. 후분양제가 어렵다는 두 분 말씀 같은 그런 의견도 많고 그런데 네. 문제는 선분양제 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택의 성능 그 소비자들의 비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네임을 가리고 네. 소비자한테 갖다 내놓고 네. 봐라. 비교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 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증되지 많습니다.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이요. 소비자로부터 무이자 선납받던 계약금과 중도금. 네. 이것이 이제 자체 중도금을 자체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건설사가 도산할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너무 같다. 너무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든 게 물론 경제는 도미노고 모든 영향을 받지만 근데 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해주세요. 찬반 토론을 네네. 하느라고 이제 네.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저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해주세요.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라면은 네. PF통을 통해서 투자 회사에서 직접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 사업성 없이 일단 개발하고 개발 계획, 미래 개발 계획에 의존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광고 때리고 네. 막 여자라서 행복해요.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냈던 고백이에요, 사실. 네네. 그래서 지금처럼 경쟁력 없이 분양 과열에 의존해서 생존해왔던 부실 건설사들은 퇴출된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건전한 옥석은 가려지는 효과가 옥석이 있겠네요. 경쟁력이 강화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네. 몇 차례 나눠서 납부하던 중도금 대신 한 번에 분양
이 금을 네. 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예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기존 주택들도 매매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한 번에 내요. 그러니까 다 대출 받아서 하지만 결국 그것과 똑같다면은 분양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나눠 내야만 그렇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까 네. 그쪽 쟁점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게 딱 조삼모사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렇게 말을 저렇게 만드니까 내가 한꺼번에 지금 3억, 4억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죠. 여기 맞아요. 설명은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이렇게 그렇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집을 살 때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도 그리고 받고요. 대출을 받죠.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면은 네. 엄청나게 위험한 네, 것처럼 무서워지죠. 보여요. 무서워지죠. 네, 네. 장가 못 가는 우리 김영란 앵커 어떻게 해? 잠깐 못 생각합니다. 간이 뭐예요? 아직 못 아직 안 간 거예요. 안 간. 아니면 못 간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우리 김영란 앵커 어떻게 저거 보면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집 마련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불안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 정도로 네 가지 쟁점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 네. 한 가지. 아까 외국 사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외국 사례는 선분양 제도가 없다.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도 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이거죠. 왜 외국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나라랑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기 힘드냐면은 네네. 외국에서는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랑 달라요. 개념이 네네. 다르니까. 개념이 그냥 네. 렌트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매달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봤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메시지들, 각각의 생각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소비자들에게 지금 위험이 많이 전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분양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택금융공사가 2003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런 보안 장치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각각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선분양제가 좋다, 후분양제가 좋다, 네네. 뭐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겠지만 약간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실 완벽한 제도보다는 시기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네. 제도는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만약에 많이 바뀌었으면 그리고 경제 수준이 많이 바뀌었으면 제도적인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방송 전에 사실 김용래 앵커한테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네, 얘기했는데 아, 뭐냐면 그거였어요.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100년을 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30년만 가도 난리가 나거든요. 네. 왜 그럴까? 막 화나지 않으세요? 전 그게 화가 나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집을 짓고 양심적으로 집을 사서 같이 행복하게 공동체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현실이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2017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제가 뭐 2014년, 15년과 14년 비교해가지고 아파트 막 때려 팔아치운 기재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 센스. 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요한 저의 오늘 결론은 아파트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로 결정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저도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후분양제 자체의 논란이라기보다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네네. 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은 그렇다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의 장점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경제직설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